빛이 있으라 우주론의 착각과 창조의 진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과학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면 천체 물리학자들이 자신만만하게 나와서 수백억 광년 떨어진 은하의 나이를 정확히 계산했다고 발표합니다. 우주의 나이가 정확히 138억 년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빅뱅 이론은 마치 우리가 직접 목격한 사실인 양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적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를 의심하는 것은 무지한 것으로 치부됩니다. 하지만 잠깐, 정말로 그럴까요? 이 모든 확신의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인간은 달에 몇 번 가봤을 뿐입니다. 1969년부터 1972년까지 아폴로 미션을 통해 총 12명의 인간이 달 표면을 밟았습니다. 달은 지구에서 겨우 38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이는 지구 둘레의 10배 정도 되는 거리에 불과합니다. 화성에는 아직 인간이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로봇 탐사선 몇 대를 보냈을 뿐입니다. 화성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울 때도 5,500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에 가까이 가는 것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합니다. 파커솔라 프로브라는 탐사선이 태양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그마저도 태양 표면에서 690만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까지만 갔습니다. 우주의 스케일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의 거리는 4.2광년입니다.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로 약 9조 5천억 킬로미터입니다. 즉, 가장 가까운 별까지도 약 40조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습니다. 이를 비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지구를 탁구공 크기로 줄인다면 달은 약 1m 떨어진 곳에 구슬 하나 정도의 크기로 있을 것입니다. 태양은 약 100m 떨어진 곳에 축구공 크기로 있을 것이고, 가장 가까운 별은 무려 3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을 것입니다. 이는 지구 지름의 2배가 넘는 거리입니다. 현재 인간이 직접 탐사한 범위는 이비유에서 탁구공 주변 1m 방향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3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 아니 그보다 수백만 배, 수십억 배 더 먼 곳에 있는 천체들의 정확한 거리와 나이, 구성 성분을 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지식의 기초는 빛입니다. 우리는 빛, 정확히는 전자기파를 통해서만 우주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파란 전기장과 자기장이 공간을 통해 전파되는 파동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도 전자기파의 한 종류이고, 라디오파, 저고해선, 자외선, X선, 감마선 등도 모두 전자기파입니다. 문제는 이 빛들이 우주의 먼 곳에서 출발하여 우리에게 도달하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빛의 속도는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로 우주에서 가장 빠른 속도라고 여겨지지만, 우주의 거대한 규모 앞에서는 여전히 느립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잔상이라는 점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볼 때 우리는 그 별이 지금 이 순간 어떤 상태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 별이 과거 어느 시점에 방출한 빛일 뿐입니다. 태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오는데 약 8분 20초가 걸립니다. 즉, 우리가 지금 보는 태양은 8분 20초 전의 모습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태양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우리는 8분 20초 후에야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주의 모든 천체에 적용됩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온 빛은 4.2년 전에 출발한 것이고, 시리우스에서 온 빛은 8.6년 전의 것입니다. 북극성에서 온 빛은 무려 433년 전의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보는 북극성은
조선시대 선조 때의 모습인 셈입니다. 더 멀리 있는 천체들은 어떨까요?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온 빛은 254만 년 전에 출발한 것입니다. 이는 인류의 조상인 호모 하빌리스가 살던 시대의 빛입니다. 현재 가장 멀리 관측된 은하들은 130억 광년 이상 떨어져 있다고 추정됩니다. 이들에서 온 빛은 130억 년 이상 전에 출발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주의 현재 상태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답은 놀랍게도 거의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우리가 관측하는 모든 것은 과거의 정보일 뿐이고 그 과거가 언제인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빛의 속도가 항상 일정했는지, 빛이 우주 공간을 여행하면서 변화하지 않았는지, 우주 공간 자체의 특성이 빛에 영향을 주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가정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은 이런 불확실한 가정들 위에서 우주의 나이를 138억 년이라고 단정하고 빅뱅 이론을 사실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합니다. 이는 과학이 아니라 믿음, 아니 맹신에 가깝습니다. 이 오디오북은 그런 맹신에서 벗어나 진정한 진리를 추구하는 여정입니다. 현대 과학계가 당연하게 여기는 전제들을 하나씩 해체하고 우주와 창조에 대한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과학 비판이 아닙니다. 진리를 향한 정직하고 겸손한 탐구입니다. 제1장 빛의 속박, 관측의 근본적 한계.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저기 있는 별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한 착각입니다. 우리는 그 별이 과거 어느 시점에 방출한 빛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빛은 파동의 형태로 공간을 통해 전파됩니다. 전자기파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수직으로 진동하면서 공간을 통해 이동하는 것입니다. 마치 연못에 돌을 던졌을 때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과 비슷하지만 물질이 필요 없이 진공 상태에서도 전파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빛의 속도는 진공에서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입니다. 이는 1초의 지구를 7바퀴 반 돌 수 있는 엄청난 속도입니다. 하지만 우주의 규모 앞에서는 여전히 느립니다. 우리 태양계만 해도 해왕성까지의 거리가 약 45억 킬로미터입니다. 빛이 태양에서 해왕성까지 가는데 약 4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 은하의 지름은 10만 광년입니다.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로 약 9조 5천억 킬로미터입니다. 즉, 우리 은하를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가로지르는데 빛으로도 10만 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가장 가까운 다른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는 254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가장자리는 약 465억 광년 떨어져 있다고 추정됩니다. 이는 빅뱅 이론에 따른 우주의 나이 138억 년보다 훨씬 큰 거리인데 그 이유는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친숙한 별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 북극성. 현재 지구의 자전축이 가리키는 방향에 있는 별로 433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북극성의 빛은 1590년경, 즉 조선시대 선조 23년에 출발한 것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2년 전에 비친 셈입니다. 2. 베가. 직녀성이라고도 불리는 이 별은 25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베가의 빛은 1998년경에 출발한 것입니다. 3. 리겔.
오리온 자리에 밝은 별로 약 86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리겔의 빛은 1163년경, 즉 고려 의종 17년에 출발한 것입니다. 4. 대내부 백조 자리의 꼬리에 해당하는 별로 약 26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대내부의 빛은 기원전 577년경, 즉 고구려 평원왕 시대에 출발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는 모든 별들은 각기 다른 시대의 모습들입니다. 마치 시간 여행을 하며 과거의 여러 시점들을 동시에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 하셨나요? 제가 방금 알려드린 것은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실제로 보는 것들은 과거의 다른 시간대라는 것입니다. 즉, 현재가 아닌 영원의 위치에서 다른 과거의 시간대의 우주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과거의 시간대, 즉 영원의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눈으로 인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보는 관찰자 자신이 인지력의 부족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현재 상태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측하는 모든 것은 과거의 정보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베텔기우스라는 별은 약 700광년 떨어져 있고 언젠가는 초신성 폭발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별이 실제로는 이미 700년 전에 폭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아직 모를 뿐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 보는 밝은 별들 중 일부는 실제로는 이미 죽어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마치 과거 신문만 읽고 현재 상황을 파악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조선일보 1920년판을 읽고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을 분석하려는 것만큼 부조리한 일입니다. 현대 물리학의 모든 계산은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가 항상 일정하다는 전제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의 기본 가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전제는 어떻게 검증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이는 지구상의 실험실에서 측정된 결과를 우주 전체에 확대 적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1983년 국제도량형총회에서 빛의 속도를 정확히 2억 9,979만 2,458 미터 펄 세컨으로 정의했는데 이는 지구상의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 공간은 지구의 실험실과는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첫째, 중력장의 영향.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강한 중력장에서는 시간이 느려지고 공간이 휘어집니다. 블랙홀 근처에서는 시간이 거의 멈춘 것처럼 흐르고 빛조차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빛이 강한 중력장을 지나면서 속도나 특성이 변하지 않을까요? 둘째, 성간 물질의 영향. 우주 공간은 완전한 진공이 아닙니다. 성간 먼지, 가스 구름, 플라즈마 등 다양한 물질들이 희박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빛이 이런 물질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속도나 파장이 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기장의 영향. 우주에는 강력한 자기장들이 존재합니다. 펄사, 즉 중성자별이나 마그네타 같은 전체들은 지구 자기장보다 수조배 강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강한 자기장이 빛의 전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현재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의 95% 이상이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빛의 전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시간에 따른 변화입니다. 빛이 수십억 년의 시간 동안 우주, 공간을 여행하면서
겪었을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물리 상수들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가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세구조 상수라고 불리는 기본 물리 상수가 우주 역사 동안 조금씩 변했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만약 기본 물리 상수들이 변한다면 빛의 속도도 변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 천체 물리학자들은 지구라는 작은 점에서 우주를 관측하면서 마치 전지전능한 관찰자인 양 행동합니다. 이는 마치 개미가 개미집에서 나와 멀리 보이는 산의 높이와 나이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추측들이 과학적 사실로 포장되어 대중에게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불확실성과 가정들은 감춰지고 마치 직접 측정한 확실한 데이터인 양 발표됩니다. 뭐로 추정된다. 뭐일 가능성이 높다. 같은 표현 대신 뭐이다. 모임이 밝혀졌다. 같은 단정적 표현을 사용합니다. 과학 다큐멘터리를 보면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화려한 영상들과 함께 빅뱅이나 블랙홀의 모습을 마치 실제로 촬영한 것처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이론에 기반한 상상도일 뿐입니다. 실제 관측 데이터는 대부분 흑백의 점들이나 파형 그래프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과학적 자세라면 관측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빛이라는 매우 제한적인 수단을 통해서만 우주를 관측할 수 있고 그마저도 과거의 정보일 뿐이라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목성의 위성들을 발견했을 때 그는 자신이 본 것만을 보고했습니다. 목성 주위에 4개의 작은 천체가 돌고 있다는 관측 사실만을 기록했습니다. 그로부터 우주 전체의 구조를 추론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대 천문학은 다릅니다. 제한적인 관측 데이터로부터 우주 전체의 역사와 미래를 재구성하려고 합니다. 이는 마치 해변에서 주운 조개 껍질 몇 개로 받아 전체의 생태계를 설명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과학을 포기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과학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자는 것입니다. 관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추측을 마치 확실한 사실인 양 주장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믿음, 아니 맹신에 가깝습니다. 인간이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수단은 극도로 제한적입니다. 전자기파, 즉 빛 이외에는 중력파와 우주선을 통한 관측이 가능하지만 이것들도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중력파는 2015년에 처음으로 직접 관측되었습니다. LIGO, Laser Interferometer Gravitational Wave Observatory 라는 장치를 통해 블랙홀 충돌에서 발생한 중력파를 탐지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력파 관측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고 전자기파 관측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우주선은 우주에서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들입니다. 이들도 우주에 대한 일부 정보를 제공하지만 역시 제한적입니다. 더욱이 이 입자들이 어디서 왔는지, 언제 출발했는지를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의 우주에 대한 지식의 99% 이상은 빛을 통한 관측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마저도 과거의 정보이고 우주 공간을 여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외국 친구의 안부를 묻기 위해 편지만 주고받는 것과 같습니다. 편지가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더욱이 편지가 배달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빛을 통한 우주 관측의 근본적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과학적 자세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우주가 아니라 과거의 잔상들을 보고 있을 뿐이고 그마저도 얼마나 정확한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겸손함을 바탕으로 할 때 우주의 기원과 나이에 대한 전혀 다른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현재의 관측 데이터들을 다른 관점에서 해석할 여지가 열리고 순간 창조와 같은 대안적 가설들도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제2장 시간의 착각, 우주 나이 측정의 오류. 현대 우주론이 우주의 나이를 138억 년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주로 세 가지입니다. 가장 먼 천체까지의 거리, 허블 상수를 통한 우주 팽창 속도, 그리고 가장 오래된 별의 나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계산의 기초에는 시간이 우주 전체에서 균일하게 흐른다는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시간은 절대적이고 균일한 것일까요? 이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시간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봅시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시간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시계를 보고 몇 시 몇 분인지 확인하고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의 본질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대에는 해시계나 물시계를 사용했습니다. 지구의 자전을 이용해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고 지구의 공전을 이용해 1년을 정의했습니다. 현재는 세슘 원자의 진동을 기준으로 1초를 정의합니다. 정확히는 세슘 133개, 원자의 바닥 상태에서 일어나는 특정 전위에 해당하는 복사의 주기를 91억 9263만 1770번 센 시간을 1초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의들은 지구상에서, 지구의 환경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주의 다른 환경에서도 이 정의들이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20세기 초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상대성 이론은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관측자의 운동 상태와 중력장의 강도에 따라 시간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에서는 시간이 느려집니다. 이를 시간지연 현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빛의 속도의 90%로 움직이는 우주선에서는 시간이 약 2.3배 느리게 흐릅니다. 즉, 우주선에서 1년이 지날 동안 지구에서는 2.3년이 지나갑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이 강한 곳에서는 시간이 느려집니다. 이를 중력적 시간 지연이라고 합니다. 지구 표면에서보다 높은 고도에서는 중력이 약하므로 시간이 조금 빠르게 흐릅니다. 이 차이는 매우 작지만 실제로 측정 가능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측정된 사실들입니다. 1. GPS 위성. GPS 위성은 지구 표면에서 약 2만 킬로미터 상공을 돌고 있습니다. 이 고도에서는 지구 표면보다 중력이 약하므로 시간이 빠르게 흐릅니다. 하루에 약 45 마이크로초 정도 빠릅니다. 또한 위성이 초속 3.9 킬로미터로 빠르게 움직이므로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한 시간 지연도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하루에 약 7 마이크로초 느려집니다. 결과적으로 GPS 위성의 시계는 지구 표면의 시계보다 하루에 약 38 마이크로초 빨라집니다. 이 차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GPS의 오차는 하루에 약 11km씩 누적됩니다. 실제로 GPS 시스템은 이런 상대론적 효과들을 정확히 보정하여 작동합니다. 2. 입자 가속기 실험. 고에너지 입자 가속기에서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된 입자들은 실제로 시간이 느려진 것이 관측됩니다. 뮤온이라는 입자는 정지 상태에서 평균 2 마이크로초 후에 붕괴하는데 빠르게 움직일 때는 훨씬 오래 살아남습니다. 3. 원자시계 실험. 정밀한 원자시계를
항공기에 태워 비행시킨 후 지상의 원자시계와 비교하면 실제로 시간 차이가 측정됩니다. 1971년 하펠과 키팅이 수행한 실험에서는 상대성 이론의 예측과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제 이런 효과들을 우주적 규모에서 생각해 봅시다. 우주에는 지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중력장들이 존재합니다. 첫째, 블랙홀.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천체입니다. 블랙홀 근처에서는 시간이 극도로 느려집니다.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는 시간이 거의 멈춘 것처럼 흐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주인공들이 블랙홀 근처의 행성에 1시간 머물렀는데 지구에서는 7년이 지났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과장된 것이지만 실제로 강한 중력장에서는 이런 극단적인 시간 지연이 가능합니다. 둘째, 중성자별. 중성자별은 태양 질량의 1.4에서 2배 정도의 물질이 지름 20km 정도의 구에 압축된 천체입니다. 이들의 표면 중력은 지구의 수십억 배에 달합니다. 중성자별 표면에서는 시간이 상당히 느려집니다. 셋째, 은하 중심의 거대 블랙홀. 우리 은하 중심에는 태양 질량의 400만 배에 달하는 거대한 블랙홀이 있습니다. 이 블랙홀 주변에서는 강한 중력으로 인한 시간 지연이 발생합니다. 우주의 138억 년 역사 동안 이런 극단적인 중력 환경들이 시간의 흐름에 미친 영향은 어떨까요? 초기 우주는 현재보다 훨씬 더 밀도가 높았습니다.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 초기에는 모든 물질이 극도로 압축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고밀도 환경에서는 중력이 현재보다 훨씬 강했을 것이고, 따라서 시간의 흐름도 현재와는 달랐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주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는 물질의 분포가 다르므로 중력장의 강도도 다를 것입니다. 은하단이 밀집된 지역과 거의 비어있는 보이드 지역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우주론에서 우주 팽창의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적색편이 현상입니다. 먼 은하에서 오는 빛이 붉은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이죠. 적색편이란 빛의 파장이 길어지는 현상입니다. 파장이 길어지면 빛이 더 붉게 보입니다. 파란색 빛의 파장은 약 400에서 500나노미터이고 빨간색 빛의 파장은 약 600에서 700나노미터입니다. 따라서 파장이 늘어나면 파란 쪽에서 빨간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현재는 이를 주로 도플러 효과로 해석합니다. 도플러 효과란 소리나 빛의 발생원이 관측자에 대해 움직일 때 주파수가 변하는 현상입니다. 구급차가 다가올 때는 사이렌 소리가 높게 들리고 멀어질 때는 낮게 들리는 것이 도플러 효과의 예입니다. 먼 은하들의 적색 편의를 도플러 효과로 해석하면 그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더 먼 은하일수록 적색 편의가 크므로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이것이 우주 팽창의 증거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정말로 도플러 효과만이 적색 편의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원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색 편의를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원인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1. 중력 적색 편의. 강한 중력장에서 나오는 빛은 에너지를 잃어서 적색 편의를 보입니다. 빛이 중력장에서 탈출할 때 중력 우물을 빠져나오면서 에너지를 잃는 것입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빛도 미약하지만 중력 적색 편의를 보입니다. 만약 먼 은하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강한 중력장에 둘러싸여 있다면 그들에서 오는 빛이 적색 편의를 보일 수 있습니다. 암흑물질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그 중력 효과가 빛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2. 피로한 빛 가설.
빛이 긴 거리를 여행하면서 에너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피로한 빛 가설이라고 합니다. 빛이 우주 공간의 입자들과 상호작용하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메커니즘을 통해 에너지를 잃을 수 있습니다. 3. 우주 공간 자체의 특성. 우주 공간 자체가 빛의 파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양자 장론에 따르면 진공도 완전히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상 입자들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활발한 공간입니다. 이런 양자 요동이 빛의 전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물리상수의 변화. 물리상수들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면 적색 편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세구조 상수가 과거에는 현재와 달랐다면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달랐을 것이고 따라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도 달랐을 것입니다. 적색 편의와 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허블 법칙도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허블 법칙은 은하의 거리가 멀수록 적색 편의가 크다는 관측 사실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 법칙에는 상당한 산포가 있습니다. 즉, 같은 거리에 있는 은하들도 적색 편의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 천체들은 예상보다 훨씬 큰 적색 편의를 보이거나 오히려 청색 편의를 보이기도 합니다. 일부 퀘이사들은 거리에 비해 너무 큰 적색 편의를 보입니다. 또한 서로 중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천체들이 전혀 다른 적색 편의를 보이는 경우도 발견됩니다. 허블 상수 자체도 측정 방법에 따라 다른 값이 나옵니다.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한 방법과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이용한 방법의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를 허블 긴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 천체 물리학계는 자신들의 이론에 맞지 않는 관측 결과가 나올 때마다 새로운 가설들을 도입해 왔습니다. 은하의 회전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면 암흑물질을 가정하고 우주 팽창이 가속되면 암흑 에너지를 가정합니다. 현재 우주의 95% 이상이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자신의 계산이 틀렸을 때 보이지 않는 변수를 계속 추가하여 억지로 맞추려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전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과학적이지 않을까요? 또한 과학계의 권위주의적 구조도 문제입니다. 주류 이론에 도전하는 연구는 연구비를 받기 어렵고 논문 게재도 어렵습니다. 비주류 이론들은 처음부터 배척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은 우리 인간의 경험 범위 내에서만 의미를 갖는 개념일 수 있습니다. 우주적 규모에서의 시간, 특히 창조 이전의 시간에 대해 함부로 추정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오만일 수 있습니다. 현재 우주의 나이를 138억 년이라고 계산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가정들에 기반합니다. 1. 허블 상수가 정확하다. 2. 우주가 실제로 팽창하고 있다. 3. 적색 편의가 도플러 효과에 의한 것이다. 4. 물리 법칙들이 과거에도 동일했다. 그리고 5. 시간이 우주 전체에서 균일하게 흘렀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틀렸다면 우주의 나이 계산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5번째 가정인 시간의 균일성은 이미 상대성 이론에 의해 부정되었습니다. 만약 우주 초기에 극단적인 중력 환경이 있었다면 시간의 흐름이 현재와는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빅뱅 이론 자체에서도 우주 초기의 밀도는 무한대에 가까웠다고 가정하는데 그런 환경에서의 시간의 흐름은 어떠했을까요? 더 나아가 만약 우주가 순간적으로 창조되었다면 시간 자체도 그 순간에 함께 창조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 이전의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됩니다.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고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대성 이론이 보여준 것처럼 시간은 관측자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우주의 나이를 정확히 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오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본질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주 전체의 시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과학적 자세는 이런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나이에 대한 현재의 계산들은 하나의 가설일 뿐이며 전혀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3장 거리의 허상 우주 측량의 불확실성 지구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는 고속도로 이정표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직접 가서 줄자로 잴 수도 없고 레이더나 GPS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직 빛을 통해서만 거리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우주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은 우주거리 사다리라고 불립니다. 이는 가까운 거리부터 시작해서 점점 먼 거리로 확장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마치 사다리를 한 계단씩 올라가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근본적 문제는 각 단계의 오차가 누적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계단에서 10%의 오차가 있다면 마지막 계단에서는 수백 %의 오차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리 측정 방법은 삼각 측량법입니다. 이는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삼각 함수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6개월 후에는 정반대편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때 지구의 위치 변화는 약 3억 킬로미터, 즉 지구 공정 외도의 지름입니다. 이 거리를 기준으로 삼아 별의 위치 변화를 측정하면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별이 가까이 있을수록 위치 변화가 크게 나타납니다. 이를 연주시차라고 합니다. 1파섹은 연주시차가 1초가 긴 거리로 약 3.26광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거리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지상 망원경으로는 100파섹, 약 326광년 정도까지만 정확한 측정이 가능했습니다. 유럽 우주기구의 히파르코스 위성은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운용되어 더 정밀한 측정을 수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약 1000파섹, 3260광년까지 측정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2013년부터 운용된 가이아 위성은 더욱 정밀한 측정을 수행하여 10만 파섹까지 측정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은하의 지름이 10만 광년, 약 3만 파섹임을 고려하면 은하 전체의 30% 정도 범위에서만 직접 측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직접 측정이 불가능한 더 먼 거리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변광성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세페이드 변광성은 주기적으로 밝기가 변하는 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병황 주기와 절대 밝기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주기가 긴 세페이드일수록 더 밝습니다. 1912년 허블의 동료였던 헨리에타 리비트가 마젤란 은하의 세페이드 변광성들을 연구하면서 이 관계를 발견했습니다. 같은 은하에 있는 별들은 거의 같은 거리에 있다고 가정할 수 있으므로 관측되는 밝기의 차이는 실제 밝기의 차이를 반영합니다. 세페이드의 변광 주기를 관측하면 그 별의 절대 밝기를 알 수 있습니다. 절대 밝기와 관측되는 밝기를 비교하면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오의 와트수를 알고 있을 때 실제로 보이는 밝기로부터 거리를 계산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도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주기광도 관계 자체가 첫 번째 단계에서 얻은
가까운 세페이드들의 거리에 기반합니다. 따라서 첫 단계의 오차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둘째, 세페이드도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개체군 1 세페이드와 개체군 2 세페이드는 같은 주기라도 밝기가 다릅니다. 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거리 계산에 오차가 생깁니다. 셋째, 성간 먼지에 의한 흡수와 산란을 정확히 보정해야 합니다. 먼지는 특히 파란색 빛을 많이 흡수하므로 별이 실제보다 어둡고 붉게 보이게 만듭니다. 이를 정확히 보정하지 못하면 거리를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페이드로도 측정할 수 없는 더 먼 거리에는 타입 A형 초신성을 표준 촛불로 사용합니다. 타입 A형 초신성은 백색 과해성이 동반성에서 물질을 빼앗아 온 후 일정한 질량에 도달했을 때 일어나는 폭발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항상 같은 질량에서 폭발함으로 비슷한 밝기를 가져야 합니다. 실제로 타입 A형 초신성들의 최대 밝기는 상당히 균일합니다. 더욱이 밝기 곡선의 모양을 분석하면 더 정확한 절대 밝기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느리게 어두워지는 초신성일수록 더 밝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타입 A형 초신성은 은하 전체보다 밝을 수 있을 정도로 밝기 때문에 매우 먼 거리까지 관측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측된 가장 먼 초신성들은 적색 편이가 1.7 이상인, 즉 우주 나이의 30% 정도 시점의 것들입니다. 하지만 타입 A형 초신성에도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정말로 모든 타입 A형 초신성이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발생하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백색 외성이 물질을 천천히 축적하다가 폭발하는 경우와 두 백색과 애성이 충돌하여 폭발하는 경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둘째, 시간에 따른 변화 가능성입니다. 초기 우주의 별들은 현재의 별들과 화학적 조성이 달랐습니다. 무거운 원소들의 비율이 낮았던 초기 우주의 백색 외성들이 현재의 것들과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폭발했을까요? 셋째, 거리가 멀어질수록 개별 초신성을 자세히 관측하기 어려워집니다. 멀리 있는 초신성들은 주변 은하의 밝기에 묻혀서 정확한 밝기 측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인 거리 측정 방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표면 밝기 요동법. 은하 표면의 밝기 요동을 분석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가까운 은하일수록 개별 별들을 분해할 수 있으므로 표면 밝기의 요동이 큽니다. 2. 툴리-피셔 관계. 나선 은하의 회전 속도와 절대 밝기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빠르게 회전하는 은하일수록 더 밝다는 경험적 관계에 기반합니다. 3. 중력 렌즈 효과. 먼 퀘이사의 빛이 중간에 있는 은하의 중력에 의해 휘어져서 여러 개의 상으로 보이는 현상을 이용합니다. 각 상의 밝기 변화 시간차를 분석하면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 측정의 체계적 오차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적 편견. 과거에는 개별 천문학자들이 각자 다른 거리 척도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주가 더 크다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은 더 작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편견이 측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2. 선택 효과. 밝은 천체들이 더 쉽게 관측되므로 표본에 편향이 생깁니다. 또한 특별히 밝거나 특이한 천체들이 더 많이 연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기기의 체계적 오차. 망원경이나 검출기의 특성에 따라 일정한 방향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의 사진 건판들은 정확도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우주 배경 복사의 측정과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65년 펜지어스와 윌슨이 발견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CMB
현재 빅뱅 이론의 가장 강력한 증거로 여겨집니다. 이는 온 하늘에서 균일하게 관측되는 2.7K 온도의 마이크로파 복사입니다. 현재 우주론에 따르면 CMB는 빅뱅 후 약 38만 년이 지나 우주가 충분히 식어서 중성 원자가 형성될 때 방출된 빛이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우주는 플라즈마 상태여서 빛이 자유롭게 전파될 수 없었는데 재결합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투명해졌다는 것입니다. COB, WMAP, 플랑크 위성 등의 관측을 통해 CMB의 미세한 온도 변화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10만 분의 1 정도로 매우 작지만 현재 우주의 대규모 구조의 씨앗이라고 해석됩니다. 하지만 CMB 해석에도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수평선 문제입니다. 빅뱅 모델에 따르면 서로 인과적으로 연결될 수 없는 먼 지역들의 온도가 매우 균일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우주 급팽창 가설이 도입되었지만 이 자체도 검증되지 않은 추측입니다. 둘째, 단극자 문제입니다. 대통일 이론에서는 우주 초기에 자기 단극자가 생성되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관측되지 않습니다. 셋째, 평탄성 문제입니다. 현재 우주의 기하학적 구조가 거의 평평한데 이는 초기 조건이 극도로 정밀하게 조율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이제 허블 상수의 딜레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허블 상수는 우주 팽창의 속도를 나타내는 상수입니다. 문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한 허블 상수의 값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는 약 8에서 9%로 측정 오차 범위를 벗어납니다. 이를 허블 긴장이라고 부르며 현재 우주론의 가장 큰 난제 중 하나입니다. 만약 허블 상수를 정확히 모른다면 우주의 나이 계산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허블 상수가 10% 틀리면 우주의 나이도 10% 틀릴 수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 불일치가 현재 우주론 모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천문학계는 관측 기술이 발달할 때마다 기존 이론을 수정해 왔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이 도입되었을 때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관측을 시작했을 때도 기존 예상과 다른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때마다 근본적인 전제를 의심하기보다는 이론을 미세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이는 마치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길을 찾으면서 길이 맞지 않을 때마다 지도를 고치기보다는 새로운 지름길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우주 급팽창 등 검증할 수 없는 개념들을 계속 추가하면서 기존 이론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또한 거리 측정의 불확실성은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과학 논문에서는 통계적 오차만 제시하고 체계적 오차나 모델 의존성은 충분히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중에게는 더욱 확정적으로 발표됩니다. 우주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현재의 인류의 기술 수준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은하간 거리처럼 극도로 먼 거리의 경우 우리의 측정 방법들은 너무 많은 가정과 추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주거리 사다리의 각 단계마다 외서 10%의 오차가 있다면 최종 단계에서는 수십 %의 오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학적으로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거리 측정은 천체의 물리적 성질에 대한 이해에 의존합니다. 만약 우리가 세페이드나 초신성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거리 계산도 틀릴 수 있습니다. 우주의 물리적 조건이 시간에 따라 변했다면 과거의 천체들은 현재와 다른 특성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의 경험 법칙들을 과거에 적용하는 것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들을 고려할 때
우주의 거리와 크기에 대한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주가 현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다면 어떨까요? 또는 거리 측정의 기본 가정들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이런 가능성들을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특히 순간 창조 가설을 고려할 때 현재의 거리 측정법들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측정하는 거리가 실제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창조 시점에 설정된 정보의 패턴일 수도 있습니다. 우주의 거리 측정은 현재 과학이 가진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직접 측정이 불가능한 영역에서 간접적인 방법들에 의존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많은 불확실성이 생깁니다.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고 거리 측정에 따른 불확실성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더 과학적인 자세일 것입니다. 우주의 크기와 나이에 대한 확정적인 주장보다는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4장 물질의 신비, 알지 못하는 것들의 바다. 우리는 물질의 가장 기본 단위라고 여겨지는 원자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물질이 견고하고 확실한 것으로 느껴지지만 미시 세계를 들여다보면 신비와 모순으로 가득합니다. 원자는 중심에 있는 원자핵과 그 주위를 도는 전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전자는 음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간단한 설명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원자핵의 크기는 원자 전체 크기의 10만 분의 1 정도입니다. 만약 원자를 축구장 크기로 확대한다면 원자핵은 중앙에 있는 구슬 하나 정도의 크기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인 셈인데 물질이 왜 견고하게 느껴질까요? 고전 물리학에 따르면 전하를 가진 입자가 가속 운동을 하면 전자기파를 방출하며 에너지를 잃어야 합니다.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다면 계속 에너지를 잃어서 결국 원자핵에 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0세기 초에 양자역학이 등장했습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전자는 확정된 궤도를 도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존재합니다.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다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이 정말로 물리적 현실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수학적 도구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며 양자역학의 확률적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자핵 안에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붙잡아 두는 힘을 강한 핵력이라고 합니다. 양성자들은 모두 양전하를 가지고 있으므로 전기적으로 서로 밀어냅니다. 하지만 강한 핵력이 이 전기적 반발력을 이겨내고 원자핵을 안정하게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 강한 핵력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현재의 이론에 따르면 글루온이라는 입자가 이 힘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글루온을 직접 관측한 적은 없습니다. 쿼크 이론에 따르면 양성자와 중성자는 더 작은 쿼크들로 구성되어 있고 글루온이 쿼크들을 묶어준다고 합니다. 쿼크는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고 항상 묶여서만 발견됩니다. 이를 쿼크 감금이라고 합니다. 쿼크를 분리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강한 힘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마치 고무줄을 느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왜 그럴까요? 이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현재의 이론들은 현상을 기술할 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제시하지 못합니다. 전기와 자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현상들입니다. 전자제품, 전동기, 발전기 등 모든 것이 전자기 현상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전기장과
자기장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수께끼입니다. 19세기 맥스웰이 정리한 맥스웰 방정식은 전자기 현상을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기술합니다. 이 방정식들로부터 전자기파의 존재를 예측할 수 있었고, 빛도 전자기파의 일종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정식들이 기술하는 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입니다. 전기장이 공간에 실제로 존재하는 물리적 실체인지 아니면 단순한 수학적 편의 도구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전자기력을 광자라는 입자가 전달한다고 설명합니다. 전자들이 광자를 주고받으면서 전자기력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광자는 질량이 없고 항상 빛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정지한 전하들 사이의 정전기력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정지해 있는 전자들이 어떻게 광자를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지만 중력이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신도 중력의 원인에 대해서는 가설을 세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왜 물질은 다른 물질을 끌어당길까요? 왜 질량이 클수록 중력이 강할까요? 중력은 어떻게 진공을 통해 순간적으로 전달될까요? 뉴턴 역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중력을 시공간의 곡률로 설명했습니다. 질량이 있는 물질이 시공간을 휘게 만들고 다른 물질들은 이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우아한 기하학적 설명이며 실제로 많은 예측들이 관측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성의 근일점 이동, 빛의 휘어짐, 중력파의 존재 등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중력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공간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질량이 시공간을 휘게 만드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은 여전히 없습니다. 다른 힘들과 마찬가지로 중력도 중력자라는 입자에 의해 전달된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력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이론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합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끈 이론, 루프 양자중력 이론 등이 제안되고 있지만 모두 실험적 검증이 불가능한 추측들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은 물질과 에너지가 상호 변환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질량은 에너지의 한 형태이고 에너지는 질량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원자폭탄과 원자력 발전소는 이 원리를 이용합니다.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원자핵이 분열할 때 질량의 일부가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태양도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되면서 질량 손실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하지만 질량이 정확히 무엇인지, 에너지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은 여전히 없습니다. 우리는 현상을 기술할 뿐 본질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모든 물질은 파동의 성질을 가집니다. 전자도 파동처럼 행동할 수 있고 심지어 축구공이나 자동차도 이론적으로는 파동 성질을 가집니다. 다만 파장이 너무 짧아서 관측할 수 없습니다. 이중 슬릿 실험에서 전자 하나하나를 쏴도 간섭 무늬가 나타납니다. 마치 전자가 동시에 두 슬릿을 모두 통과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관측을 하면 전자는 입자처럼 행동합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적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현상입니다. 물질이 관측 여부에 따라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양자장론에 따르면 진공은 완전히 비어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가상 입자들이 끊임없이 생성되었다가 소멸되는 활발한 공간입니다. 카시미르 효과는 이런 양자 요동의 실제 증거입니다. 매우 가까이 붙인 두 금속판 사이에는
판을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이는 판 사이의 가상 입자들이 바깥쪽보다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됩니다. 하지만 가상 입자라는 개념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수학적 기법일 뿐일까요? 현재 우주론에 따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물질은 우주 전체의 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5%는 암흑물질 27%와 암흑에너지 68%라는 정체불명의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암흑물질은 중력은 가하지만 전자기적 상호작용은 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빛을 방출하지도 흡수하지도 않으므로 직접 관측할 수 없고 오직 중력 효과로만 존재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암흑에너지는 더욱 신비합니다. 우주의 팽창을 가속시키는 청력을 가진 에너지라고 가정되지만 그 정체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도입했다가 철회한 우주상수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런 것들이 존재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이론이 근본적으로 틀렸을까요? 우주의 95%가 정체불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주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 아닐까요? 현재 소립자 물리학의 기본 이론은 표준 모형이라고 불립니다. 이 모형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들과 힘을 전달하는 입자들을 체계화한 이론입니다. 2012년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에서 힉스 보손이 발견되었습니다. 힉스 장이라는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장의 입자들에게 질량을 부여한다는 이론이 확인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설명도 근본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못합니다. 왜 힉스 장이 존재할까요? 왜 어떤 입자는 힉스 장과 강하게 상호작용하여 무거워지고 어떤 입자는 약하게 상호작용하여 가벼워질까요? 광자는 왜 힉스 장과 전혀 상호작용하지 않아서 질량이 없을까요? 표준 모형은 많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첫째, 왜 정확히 이런 입자들이 존재할까요? 둘째, 왜 3세대의 입자들이 있을까요? 셋째, 왜 물질과 반물질의 양이 다를까요? 넷째, 중성미자는 왜 질량이 있을까요? 그리고 다섯째, 암흑물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끈 이론, 초대칭 이론, 여분 차원 이론 등이 제안되고 있지만 모두 실험적 증거가 없는 추측들입니다. 현재 가장 강력한 입자 가속기인 대형 강입자 충돌기도 우주의 근본적 비밀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가속기를 만들려면 지구 전체를 둘러싸는 크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물질 자체가 왜 존재하는가입니다. 철학자 라이프니츠가 제기한 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물리학은 물질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설명할 수 있지만 왜 존재하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빅뱅 이론도 물질과 에너지가 이미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우주의 기본 물리 상수들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놀랍도록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교한 조율을 설명하기 위해 인간 원리나 다중우주론이 제한되지만 이들도 검증 불가능한 추측들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 물리학은 극도로 정교한 수학적 체계를 구축했지만 이것이 현실에 대한 이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학적 모델이 실험 결과와 일치한다고 해서 그 모델이 현실 자체를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리처드 파인만도 아무도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과학자조차 자신이 연구하는 분야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과학계의 태도입니다. 불확실성과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과학적인 자세일 것입니다. 또한 과학계는 검증할 수 없는 이론들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끈 이론 연구에만 수십 년간 수많은 과학자들이 매달렸지만 실험적 예측 하나 제대로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는 과학이 아니라 수학적 철학에 가깝습니다. 만약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들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더욱 겸손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물질의 존재 자체가 기적입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정확히 적절한 힘으로 결합하고 전자가 정확히 적절한 에너지 준위를 유지하며 모든 물리 상수들이 생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습니다. 물질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신비롭고 복잡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입자들의 성질부터 우주 전체의 구조까지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가득합니다. 현대 과학이 이룬 성취들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아직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물질의 존재 자체와 그 정교한 설계는 우연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는 창조주의 존재를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제5장 차원의 한계 3차원 인간의 오만 인간은 3차원 공간에 존재하는 생명체입니다. 우리는 길이, 너비, 높이의 3차원으로만 세상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4번째 차원으로 포함시켜도 우리의 인식 능력은 극도로 제한적입니다. 차원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점은 0차원입니다. 크기도 없고 방향도 없습니다. 선은 1차원입니다. 길이만 있고 너비는 없습니다. 면은 2차원입니다. 길이와 너비가 있지만 높이는 없습니다. 공간은 3차원입니다. 길이, 너비, 높이가 모두 있습니다. 2차원 평면에만 존재하는 가상의 생명체를 생각해 봅시다. 이 평면인들은 앞뒤와 좌우로만 움직일 수 있고 위아래라는 개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3차원 구가평면을 통과한다면 평면인들에게는 어떻게 보일까요? 먼저 점으로 나타났다가 점점 커지는 원이 되고 최대가 된 후 다시 작아져서 점이 되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평면인들은 이 현상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3차원에 사는 우리가 구의 전체 모습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것처럼 4차원 존재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현실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차원의 한계, 2차원 평면에 갇힌 존재가 3차원 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3차원에 갇힌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현실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측하는 모든 현상들은 고차원 현실의 그림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의 동굴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동굴에 갇힌 죄수들은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보고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림자를 만드는 실체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차원 현실의 그림자만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도 고차원의 개념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끈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실제로는 11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3차원 공간과 1차원 시간 외에 7개의 추가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분의 차원들은 왜 보이지 않을까요? 끈 이론에서는 이들이 컴팩트화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매우 작게 말려 있어서 우리가 감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원 호스를 멀리서 보면 1차원 선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표면이 2차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3차원으로 인식하는 공간도 실제로는 더 많은 차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1920년대에 칼루자와 클라인은 4차원 시공간에 하나의 차원을 더하면 중력과 전자기력을 통합할 수 있다는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고차원 물리학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끈 이론의 여러 변형들을 통합하는 M 이론은 11차원을 가정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 우주는 고차원 공간에 떠 있는 브레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차원들은 우리가 직접 관측할 수 없고 수학적으로만 추론할 뿐입니다. 실험적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빛의 속도를 우주의 절대적 한계로 보는 것도 3차원적 사고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3차원 공간에서의 이동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빛의 속도가 최대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고차원에서는 전혀 다른 이동 방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차원 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직선이지만 3차원에서는 평면을 접어서 두 점을 가깝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상과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웜홀이나 초공간 같은 개념들이 실제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차원 현상일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로젠달이라고 불리는 웜홀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수학적으로 가능한 해입니다. 시공간이 휘어져서 멀리 떨어진 두 지점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차원 공간에서는 두 점 사이를 이동하려면 반드시 그 사이의 모든 점을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고차원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종이에 그린 두 점 사이를 개미가 이동하려면 종이 표면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3차원 존재인 우리는 종이를 접어서 두 점을 맞닿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차원 존재에게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과거에서 미래로 일방향으로 흐르는 것으로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3차원 존재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물리학의 대부분 법칙들은 시간에 대해 대칭적입니다. 즉,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과정과 미래에서 과거로 가는 과정이 동등하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시간의 방향성을 느낄까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과 공간은 하나의 시공간을 이룹니다. 이 관점에서는 모든 시간의 사건들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동등하게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느끼는 것은 3차원 존재의 제약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마치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이 물의 흐름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도 4차원 시공간에서 특정한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시간의 흐름을 경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고차원 존재에게는 시간이 공간의 한 차원처럼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뒤, 좌우, 위아래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처럼 고차원 존재는 과거와 미래로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신 것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존재에게는 모든 시간이 현재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은 오감을 통해 얻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각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자외선, 적외선, 전파, X선, 감마선 등은 기계의 도움 없이는 전혀 감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뇌도 3차원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4차원 도형을 시각화하거나 이해하는 것은 극도로 어렵습니다. 수학적으로는 계산할 수 있지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언어도 3차원 경험에 기반합니다. 고차원의 현상을 설명하려면 비유나 수학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비유는 불완전하고 수학은 추상적입니다.
3차원 존재인 우리가 고차원 우주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관측과 이론은 모두 3차원적 관점에 기반합니다. 현재 우주론의 많은 문제들이 차원의 한계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우주의 평탄성 문제, 수평선 문제 등이 고차원 관점에서는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빅뱅 이론도 3차원적 사고의 산물일 수 있습니다.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해서 팽창했다는 개념 자체가 3차원 공간에서의 경험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고차원에서는 팽창이라는 개념이 전혀 다른 의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우주의 팽창이 실제로는 고차원에서의 다른 현상의 투영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인간의 과학은 3차원 존재의 한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직접 관측할 수 있는 현상들만을 바탕으로 이론을 세우고 그 이론을 우주 전체에 적용합니다. 이는 마치 동굴 속에 갇힌 사람이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보고 바깥 세상 전체를 설명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3차원적 관측과 이론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과학계의 오만입니다. 끈 이론이나 M 이론처럼 고차원을 가정하는 이론들도 있지만 이들마저 수학적 추상화에 머물 뿐 실제 고차원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과학 교육에서도 이런 한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는 현재의 이론들이 마치 완전한 진리인 양 가르칩니다. 인간 인식의 한계나 차원의 제약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제6장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하여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에 따르면 과학은 점진적 발전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발전합니다. 기존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현상들이 누적되면 결국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패러다임은 과학자들이 공유하는 기본적인 믿음, 가정, 방법론의 체계입니다. 이는 과학자들이 어떤 문제를 연구할 것인지,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어떤 답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천동설 패러다임에서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모든 천체가 지구 주위를 돈다고 봤습니다. 이 패러다임 안에서 과학자들은 복잡한 주전원 이론을 만들어서 행성들의 움직임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관측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상현상들이 누적되었습니다. 금성의 위상 변화, 목성의 위성들, 별의 연주시차 부재 등이 천동설로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우주론에도 그런 이상현상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과학적 자세는 겸손함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주의 기원이나 생명의 기원 같은 문제는 실험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이런 영역에서는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과학 이론들의 불확실성을 정직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추정된다. 무엇일 가능성이 높다.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대안적 해석들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대중에게 과학을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의 한계와 불확실성을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가설들이 동시에 연구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류 이론만 연구하고 대안적 이론들은 배제하는 것은 과학 발전을 저해합니다. 창조론, 설계 이론, 다중구조론, 플라즈마 우주론 등 다양한 관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진리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성만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감정, 직관,
영성도 중요한 인식의 수단입니다. 진정한 지식은 이 모든 요소들이 통합된 전인격적 지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재 과학계의 구조는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류 이론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이 연구비를 독점하고 학술지를 장악하며 교육과정을 결정합니다. 이는 중세시대의 교회 권력 구조와 다를 바 없습니다. 당시 교회가 진리를 독점한다고 주장했듯이 현재 과학계도 진리를 독점한다고 주장합니다. 갈릴레이가 교회 권력에 도전했듯이 현재도 과학 권력에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갈릴레이들은 종교가 아니라 과학 기득권에 의해 탄압받고 있습니다. 과학계는 자신들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편향적이고 독단적입니다. 자신들의 이론에 대한 비판은 허용하지 않으면서 종교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결론. 진정한 빛을 향하여 우리는 긴 여정을 통해 현대 우주론의 한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빛의 속도에 기반한 관측의 근본적 한계, 시간과 거리 측정의 불확실성, 물질의 본질에 대한 무지, 3차원적 사고의 한계 등을 통해 현재 과학이 얼마나 많은 가정과 추측에 의존하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현재 상태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관측하는 모든 것은 과거의 잔상기일 뿐이고 그마저도 빛이라는 제한적인 수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주의 거리와 나이를 정확히 측정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너무 많은 가정들과 추론 단계들이 개입되어 있어서 오차가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들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력의 정체, 전자기력의 본질, 강한 핵력의 메커니즘 등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3차원에 갇힌 우리가 고차원의 현실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측과 이론은 극도로 제한된 관점에 기반합니다. 현재 과학계를 지배하는 물질주의 패러다임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너무 많은 이상현상들이 누적되었고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설계와 목적성을 인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주와 생명체가 지적으로 설계되었다는 관점에서 과학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과학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다른 지식의 영역들과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과학, 철학, 신학이 통합된 전인격적 지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 과학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들의 권위가 도전받는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구축해온 물질주의적 세계관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과학 정신은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성역은 없어야 합니다. 어떤 이론도, 어떤 권위도 비판과 검증에서 면제될 수 없습니다. 갈릴레이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했듯이 우리도 그래도 하나님은 계신다고 말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과학적 증거들이 창조주의 존재를 가리키고 있다면 그것을 인정할 용기 말입니다. 과학계의 편견과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진실을 추구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권위에 의해 강요되는 것도 아닙니다. 창세기 1장 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은 단순한 물리적 빛이 아닙니다. 혼돈을 질서로, 무지를 지혜로, 어둠을 밝음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의 힘입니다. 우리가 의존하는 물리적 빛은 제한적입니다. 과거의 정보만을 전달할 뿐이고
현실의 일부만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그 빛마저도 왜곡되고 변질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빛은 지식의 빛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식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만을 알 뿐이고 전체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빛은 지혜의 빛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의 축적이 아니라 현실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는 통찰력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빛은 영적 빛입니다. 이는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오는 빛이며 존재의 궁극적 의미를 밝혀주는 빛입니다. 이 모든 탐구가 단순히 학술적 흥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과 세계관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적게 아는지를 깨닫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과학적 지식을 절대화하거나 우상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존의 선입견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창조주의 존재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과학과 신앙, 이성과 직관, 물질과 영성을 통합하는 전인격적 사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얻은 지식과 통찰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주의 신비와 생명의 경이로움 앞에서 경외감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창조주의 작품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진정한 빛을 추구하는 여정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더 깊은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과학은 물질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더 포괄적인 현실 탐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의식, 정보, 목적성, 의미 등을 진지하게 다뤄야 합니다. 교육 시스템도 바뀌어야 합니다. 다양한 관점을 가르치고 비판적 사고를 기르며 과학과 신앙의 조화 가능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회 전체가 과학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더 균형 잡힌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과학은 중요하지만 유일한 진리의 원천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영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창조주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존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마무리. 빛이 있으라. 이 긴 탐구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현대 과학이 제시하는 우주관은 불완전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창조 이야기는 과학적 발견들과 놀라운 조화를 이루며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대한 더 나은 설명을 제공합니다. 우주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무목적적인 진화의 결과도 아닙니다. 우주는 전능하신 창조주가 지혜와 목적을 가지고 설계하신 놀라운 작품입니다. 지구는 우주의 변두리에 있는 보잘것없는 행성이 아닙니다. 창조주가 특별히 선택하신 무대이며 인간이 거주하고 우주를 탐구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조율된 터전입니다. 인간은 진화의 우연한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특별한 존재이며 창조주와 관계를 맺고 우주의 의미를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빛은 단순한 전자기파가 아닙니다. 창조주가 혼돈에서 질서를, 어둠에서 밝음을, 무의미에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창조의 힘입니다. 빛이 있으라는 단순한 창조 명령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계시의 과정이며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영원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도 그 빛을 받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과학 만능주의의 어둠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창조주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현재의 어둠과 혼돈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며 창조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진정한 빛을 추구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정신으로 진리를 향한 열정을 잃지 않고 말입니다. 시편 36편 9절의 말씀처럼 주께는 생명의 원천이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빛입니다. 창조주의 빛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 그것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긴 여정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주와 창조의 신비를 함께 탐구하고 진리를 향한 열정을 나눌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정한 빛을 추구하는 여행을 함께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통찰과 깨달음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생각도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언제든지 의견을 나눠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세요. 진리를 향한 여러분의 여정에 이 작은 탐구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며 창조주의 놀라운 작품 앞에서 함께 경외감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